드디어 김어준 총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판이든 왜곡이든 크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던 사람이 이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공작 세력의 작업이다. 이 한 문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 조국 때와 똑같은 방식이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패턴을 지목한 겁니다. 여론을 만들고 언론으로 키우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걸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구조. 이게 지금 그대로 김어준과 뉴스공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이 역겨운 공작의 실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김어준이 웃었다. 딴지 매출 455억 역대급. 네. 이런 기사가 떴어요. 포탈 여기저기 띄우고 후속도 있었으니까 다른 언론사에 받아서 썼으니까. 여기 보면 계엄, 대선, 전당대회 정치 이벤트로 구독자가 계엄 전 189만에서 계엄 후 229만 40여만 명이 늘었고 그에 따라 광고 수익, 후원금, 딴지마켓 수익이 늘었다. 이런 요지예요. 그게 네. 역대급이다. 근데 구독자가 그럼 20% 늘었는데 어떻게 매출이 2.5배, 영업이익이 3.8배, 당기순이익이 6배가 늘죠? 구독자 20% 늘었다고? 이 기사는 의도도 나쁜데 분석도 엉터리예요. 계엄, 대선, 전당대회하고 이 수익 증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딴지는 이 겸손 방송하고 다르게 광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2025년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어요. 딴지 마켓 수수료도 오히려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리고 후원금은 원래 없습니다. 딴지는. 그래서 기사 중에 뭐 장부상 선수 수익이 구독료, 멤버십 어쩌고저쩌고 다 엉터리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매출 그리고 이익의 증가는 99% 겸손공장에서 자체 기획한 제품으로 올린 겁니다. 99.8%가 그래요. 이 기사 보면은 정치적 주장이 극단화될 때 수입이 보장되는 신념 사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해석도 그래서 다 엉터리입니다. 원래 딴지는 매출 목표가 없던 회사예요. 제 성격 때문에 그런데 부자가 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살자. 그런 회사였어요. 네. 모토가. 천천히 해라. 그러다 몇 년 전에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정권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광고주의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플랫폼의 규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안테나가 없는 지상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그렇게 새롭게 결정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템밀리에서 소개되는 겸손공장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겸손공장 기반으로 작년 400억대 한 것이고 매년 2배 성장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400억대는 역대급이 아니라 이제 겨우 출발한 겁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기획으로 유튜브도 만났어요. 따로. 이렇게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는 딴지 창간 이래 28년간 제가 개인적 입장 또는 가치관으로 한 논평,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건 또는 뭐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과장, 왜곡이 있다 해도 저는 반박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소고발을 물론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군가 논평 비판하듯이 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억울하지가 않거든요. 성격이. 모두가 날 이해해줄 의무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 김어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 제 동지들이자 동료들이기도 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 실현의 공간인 이 조직에 대해서 정직하게 영업 활동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작업을 치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1차로 10억 예산을 배정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이 조직, 이 기업의 가치와 영업에 그 어떤 작은 잠재 피해까지 전부 다 차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의도가 악의적이긴 하나 내용은 그냥 빌드업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 언급되거든요. 명랑사회가 딴지 얼마 지급했고 여론조사 꽃이 얼마 임대료 납부했다. 꽃의 임대료는 건물 매입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우리가 납부하던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된 아무 문제 없는 금액인데 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굳이? 관계세 간의 불법, 불량, 내부 거래가 있고 자금 세탁을 한다라고 나중에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알고 있죠. 아주 자세히.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를 텐데. 왜냐하면 이건 저의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디까지 후속 기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도에 따라서 예전에 이재명 조국을 쳤던 바로 그 방식으로 누군가 작업치는 거는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2011년에 네. 제 통화, 문자, 이메일, 뭐 일정, 동선, 만남, 그리고 제 계좌 내역, 결제 내역, 거래 내역 모든 게 모니터링되고 미행까지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1년부터. 그때부터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만의.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권하나 혼자 있는 방에 제가 들어와서 앉지를 않죠. 네. 여전히 그렇잖아요. 여전히 안 앉으시죠. 그런 규칙처럼 예를 들어 회사의 거래는 법적, 회계적 검토야 웬만한 회사는 다 하는데 저는 한 단계를 더 해요. 마지막 단계. 윤리적 검토를 합니다. 여러 사람과 모여서. 이것이 어떤 각도에서도 윤리적이지 않을 면이 있는가. 저는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관 속에 금붕어처럼 사고하고 행동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죽었어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저를 곱게 봐서 그냥 두려고 했겠습니까? 검찰공화국이 기관 동원하고 해서 안 뒤져봤을 것 같아요? 그 세력과 결탁한 매체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 후반기에도 한 무슨 매체가 우리 사무실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몇 달 동안 공사 치료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이 딱 걸렸어요. 저는 항상 함정을 쳐놓거든요, 여러 군데. 그때 이제 사찰 자료, 불법이죠 물론. 그거 콜라보 해주던 그 이 분야의 선수들이 그 매체 모기업에 가서 난리 쳐가지고 저번 일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인데 이번에 작업도 사찰 자료지 이거는. 자기들이 얻어낼 수 없는 자료니까. 그럼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법인으로 보낸 뒤 해외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작업을 치고 싶어 하는데 완전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선수들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나. 흥미로운 건 그 실행 기자들이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국공합작인데 이건 싶은 소속 다른 기자들 4명이던데 쿵짝쿵짝. 뭐 첫 기사 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피드백 좋다고 조언을 하던데. 더 흥미로운 건 그들과 연결된 사람인데 앞으로 기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그 기자들 전에 몰라 자기들이 제 전문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이런 기사를 그물을 치고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걸 몰라요. 이 모든 게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애초 목적 자체가 저를 조지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야말로 범죄라는 걸 이참에 밝혀야겠어요. 제가 국가 권력을 상대하면서 사설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방금 보신 내용 단순한 해명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민주당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 감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유시민이 반명이다. 김어준이 반명이다. 정청래가 반명이다. 추미애가 반명이다. 처음에는 사람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확대됩니다. 뉴스공장이 반명이다. 매불쇼를 조불쇼로, 최욱도 반명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집단에서 플랫폼으로 이 흐름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어준을 지워라, 뉴스공장을 지워라 2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게 단순한 비판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건 명백한 제거 시도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사라지면, 뉴스공장이 사라지면 과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뉴스공장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래식 언론에서 이미 꾸며진 이야기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의심하고 뒤집고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뢰의 기준이 되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란 건 유지될 때 힘을 가지는데 그 프레임을 계속 깨는 플랫폼이 존재하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두 가지를 가장 불편해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플랫폼입니다. 이 둘은 예측이 안 되고 방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어준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개인으로서도 통제되지 않고 그가 만들어낸 플랫폼 역시 외부의 흐름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김어준이 사라지면, 유시민이 사라지면, 체육과 매불쇼 같은 플랫폼이 사라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들이 사라질수록 이득을 보는 쪽이 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보는 순간 지금 벌어지는 공격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일정한 방향을 가진 흐름인지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이건 특정 인물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남을 것이냐, 어떤 구조가 유지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충돌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같은 존재들이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